자, 이번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봤던 그 땅이 제가 103평 정도 되는 땅이고, 뭐 계획관리지역이라고 그랬고,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됐었죠. 이 말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처음 듣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진도 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나와요. 근데 이걸 나올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적인 거 빨리 보고 그다음에 자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할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고, 이번에는 건축법에 있는 내용 갖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땅을 매입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또는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반인들이 공법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뭐 한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샀을 때 건축이 될지 안 될지 의문스러운 것들이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땅을 매입하고 나서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사람들 땅 사고 나서 이거 괜히 샀다. 민원이 점점 많아지니까 민원 사무를 좀 처리를 해보려고 만든 제도가 하나 있는데,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사전 결정 신청 제도다 이런 말 쓰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전 결정 신청 제도. 옆에 동영상 보고 계신데 누가 있으면 하면 안 돼요. 미친 줄 아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다. 그럼 따라하세요. 사전 결정 신청 제도인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고민스러워 하고 있죠. 이게 저예요. 전데 남의 사진 쓰면 자꾸 이것도 저작권에 걸린다고 그래서 이걸 프린트를 못 드리는 거야. 사진들이 많아서. 근데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시면 그냥 사진 딱 이렇게 찍으실 분들 찍으시고. 그럼 제가 남의 사진 쓰면 안 된다고 쓴 거예요. 이거 궁금해. 뭐가 궁금하냐? 이 땅을 지금 매입을 할 건데 이 땅에 건축이 가능할까? 궁금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건축법에 가면 허가권자님한테 제가 하려는 저 건축물이 이 땅에 되는지를 미리 물어보고 규모는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이 건축하는 사람이 유의할 사항이 있는지를 물어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걸 우리 허가권자 찾아가서 사전에 결정해 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제도를 사전 결정 신청 제도 이렇게 해요. 사전 결정 신청 제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전 결정 신청을 한다란 말은 내가 이 땅에 대해서 현재 소유권을 갖고 건물을 지려고 허가를 받기 위한 거니까 허가 대상 건축물만 가능해요. 신고 대상은 안 됩니다. 그런데 건물 짓게 되면은 사람이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면 차가 들어갈 거고, 그럼 교통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건축 관련된 심의나 교통 영향 평가가 수반이 되는데 또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할 수가 없으니까 동시 신청할 수 있게 해놨어요. 한꺼번에. 근데 시험 문제로 나왔을 때는 동시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저는 시험과 관련된 거 아니면 사례도 안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 다 시험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면 허가권자가 그래 검토해야죠. 여기다가 건물을 졌을 때 주변 환경을 엄청 파괴할 것 같으면 환경부에서는 하지 말라고 해야죠. 그래서 소규모의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하기 위해서 지방관서장하고 행정기관장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환경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 가지 협의를 해봤더니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이제 결과 통보를 해줬어요. 그러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받고 다시 알려줘야 돼요. 됩니다. 7일 안에 통지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줬으면 이 사람은 이제 이 땅을 매입을 해도 되고, 갖고 있으면 이제 허가가 나올 거다라고 했으니 지금 허가가 난 게 아니에요. 그럼 허가를 신청해야 되죠. 그럼 허가 신청하면 돼. 그럼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자, 이게 농지였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농지. 그럼 제가 첫째 시간에 농지는 농사 져야 되는데 농사를 안 짓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겠다. 바꿀 전자 쓸 용자 써서 농지 전용이라고 그래요. 그럼 농지 외로 써도 된다라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또 허가를 받으러 가면 두 번 또 해야 되죠. 그래서 아예 협의를 할 때 가장 일반적인 대표적인 땅들이 농지, 산지, 일반적인 땅들은 개발행위라고 해서 토지용지 변경 허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또는 그 하천이 있으면 하천 점용 허가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요것들을 한꺼번에 허가 날 겁니다라고 통지하면 의제시켜줘요. 그래서 의제라는 게 뭐냐면 안 했지만 한 걸로 간주하겠다. 그러면 받은 거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거를
산농계하에서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하천점용허가 등은 받은 걸로 간주하겠다. 그럼 얘네들은 별도로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그럼 나중에 이 땅에다가 허가 신청 들어갈 때 요런 것들 관련된 인허가 첨부서류는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의제서류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허가권자님, 저 허가 난다고 해서 지금 한번 지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설계 도면을 빼서 허가 신청을 하는 건데 이걸 2년 안에 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법률은요, 허가가 났는데 일정 기간 안에 안 하면 할 마음 없는 거로 봐라. 할 마음 없는 거로 보니까 너 그러면 이제 허가 이거 받았던 거 기존에 했던 사전 결정은 없는 걸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공법에서 앞으로 이제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미착수란 말이 있어요. 미착수, 착수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미착수란 표현이 나오면 우리나라는 법률상 일정 기간을 줬는데도 너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내가 하라고 해줬잖아. 근데 너 왜 일정 기간 동안 안 하냐? 그럼 나는 허가 받은 거나 신고한 거나 뭐 인가한 거나 이런 거 다 없애버릴 거야. 취소시킬 거야. 이게 실효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착수란 표현이 나오면 항상 2년 정도가 따라다녀요. 공법에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미착수란 표현이 지문이 있으면 이 컴퍼스로 한 10cm 돌리잖아요. 무조건 2년 써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아닌 거가 3개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제가 요거만 외우시고 다 2년 찍으세요. 그러면 한 문제 그냥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착수 2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몇 년 안에 허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착공이 아니라 허가 신청을 해야 돼요. 2년 내 허가 신청 안 하면 요 사전 결정한 거 없는 걸로 보겠다. 왜? 그 당시에 법규가 강화되면서 규제가 바뀔 수 있잖아. 근데 한 번 받아놓고 평생 갈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일반적인 그 사전 결정 신청 제도 관련된 내용인데 저 내용은 나중에 깊숙이 들어갈 때 할게요. 자, 그럼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여러분, 지금 공인중개사라는 공부를 처음 시작해서 2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하고 문제까지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이걸 맞히면 이건 진짜 세상에 더 없는 천재입니다. 1년을 넘게 공부한 사람도 틀렸던 문제인데 여러분이 이걸 맞히면 아, 나는 부동산에 뭐가 있다 생각하셔도 돼요. 28회 때 우리는 34회 준비하는 거죠. 34회를 준비하는 거고요. 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건축법이 7문제가 나오는데 7문항 중에서 이게 건축법에 관련된 문제 중에 하나가 나온 거예요. 건축허가의 사전 결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라. 틀린 거. 자, 일단 1번부터 가볼게요. 사전 결정을 아까 제가 여기 그림 있었죠. 제가 누구한테 아까 이거 허가 날지 안 날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봤죠. 허가권자잖아. 그러면 사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다? 건축 허가권자다. 맞잖아요, 이거. 그럼 틀린 거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답이 아니네. 네, 답 아니고. 2번. 제가 물어볼 때 제가 이 땅에 건축물이 가능할까요?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우리가 건물 질 때 고려할 사항이 있나요? 이거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냈어요. 사전 결정 신청 사항에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나? 제가 이거 뭘 고려해야 되죠?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거 포함될 수 있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맞는 거니까 답은 아니겠네. 3번. 사전 결정의 통지로서 국토개법률에 따른 자,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 아까 산농개할 때 산 좋고 눈 좋고 하늘 아래 개발하기 딱 좋다 해서 산농개하라고 그래요. 하늘 아래 산 좋고 물 좋고 제일 개발하기 좋은 땅. 개발행위 허가 의제되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그럼 그 의제를 위해서 아까 협의한댔죠. 관계 행정기관들의 장과 즉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 장과 사전에 뭘 해야 되죠? 협의가 되면 인허가 의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질문이고. 4번. 사전 결정 신청할 때 아까 건물을 짓게 되면 이 건축과 관련된 심의나 교통 영향 평가 동시 신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 영향 평가서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맞네. 신청할 수 있다. 그럼 이거는 맞네. 답이 아니겠네. 그럼 답 5번이겠네요. 그럼 일단 5번 찍고 읽을 필요도 없는 건데 뭐냐? 사전 결정 신청자는 사전 결정 통지 받았죠? 그럼 아까 몇 년 안에 허가 신청하랬죠? 그죠? 2년 안에 착공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신청해야지. 허가가 안 났는데 아직.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고 이 기간 안에
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전 결정 아까 의제됐던 4가지 효력은 없어진다 그랬었죠. 그래서 착공신고란 단어를 허가 신청이라는 단어를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5번을 찍고 났으면 이제 한 문제 맞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문제씩 맞아서 2차 과목 평균 60점에 꽈락 40점 미만 없이 평균만 나오면 우리는 2차 합격이 돼서 한 달 뒤에 자격증을 신청하면 택배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딱 해놓고 한 달 뒤에 택배로 딱 받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야지. 이해되셨죠? 이거 되게 어려웠던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지금 처음 공부하는 사람한테 풀라?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해가 되셨다? 여러분은 진짜 머리 어마어마하게 좋으신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입문서 과정에다가 넣어놨나? 한번 볼게요. 자, 해당 내용들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 건 다 여기다 제가 다 넣었어요. 다 넣어놨기 때문에 자, 사전 결정 신청이라는 걸 여기 안 넣어놨네. 여기 있는 내용들은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 800페이지인 걸 좀 줄여놓은 거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는 용어 정리상에서 없는데 기본 이론 가면 제가 이거를 도표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놨어요. 네,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알았어요. 땅이 하나 나왔고 땅에 규제되어 있는 걸 해석해야 되고 해석한 다음에 그걸 못 해석하겠다 그러면 건축법이라는 제도에 건축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물어보는 제도가 있다. 그러면 건축법만 알면 안 되고 주택법도 배워야 될 거고 농지법도 배워야 되는데 그 부동산 공법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공포의 법이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공포의 법. 줄여서 우리 이걸 뭐라 그러죠? 공법 그러죠? 공법이라고 해. 또 실무 과목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다 실무에서 쓰는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제일 많아. 재미없다.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재밌게 강의를 하는데? 아니요. 재미는 없는 과목은 맞아요. 근데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깊숙하게 좀 들어가서 조금 알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해도 해야 되지만 이해가 되면 암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암기를 하고 나니까 그냥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양쪽이 상호관계야. 공법은 누가 암기 과목이라고 그러는데 3,000개 조문을 다 암기해서 할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됐기 때문에 유추해서 얘 나오면 무조건 얘 찍어야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면서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 약간 관심을 갖고 보시면 도움도 많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양이 많은 거예요. 양이 6개 법, 다른 건 1개 법인데 6개 법을 다 해야 되니까 다른 과목을 다 더한 것보다 얘가 양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단어가 처음 듣는 단어들이 많아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라서 300여 가지 법률을 통칭해서 부동산 공법이라 하지만 시험 범위에서는 몇 개만 공부한다? 6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처음 공부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으실까 봐 제가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 공사모라는 카페도 있죠. 거기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공법을 설명하고 있는지 얘기하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캡처해 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선배죠. 한번 보고 시작할 테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발췌한 거 볼게요. 자, 이건 19년도에 뭐 대표적인 뭐 했다, 뭐 해서 지금 인구가 얼마다, 뭐 이거 써놓은 건 중요하지 않고요. 자, 얘 뭐라고 썼는지 보세요. 어느 한 과목 안 힘든 과목이 없는데 그중 으뜸은 공법인 것 같아요. 그랬었죠. 분명 강의 들을 때는 하고 알았는데 자료 확인하면 이게 뭐지? 외울수록 엉켜지는 뭐 숫자 암기 어떻게 하시나요? 요거 제가 나중에 숫자만 모아서 한꺼번에 암기 저랑 할 거야.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벌써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수다에 부동산 공법 어렵지는 않은데 역시나 암기가 라고 돼 있죠. 자, 이분이 지금 보시면 시험이 10월달 말인데 10월 말, 뭐 예를 들어 29일인데 9월 10일이니까 한 달 조금 남은 상태인데 이제 어렵다고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소문대로 양이 많네요. 정리가 잘 안 되는 느낌. 그리고 댓글 보세요. 이런 거는 별표 줘야 되는데 고쌤은 절 말하는 거야. 공인중개사 시장에 고쌤 저밖에 없습니다. 고쌤이 이거는 합격하실 거야. 저거 합격했을 거예요. 자, 양이 많고 외울 게 많으면 그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이분 알고 있잖아. 어렵다는 의미는 양이 많아서, 암기할 게 많아서. 그리고 공법 진짜 너무 헷갈려서 혹시
방법 아시는 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보니까 뭐 비교 정리 특강을 10번쯤 돌리세요. 계속 보셔야죠. 안 헷갈리려면. 그리고 고 교수님 비교, 제 거 얘기하는 거죠? 최고예요. 뭐, 이런 분들 다 합격하셨어. 웃자고 한 겁니다.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자, 안녕하세요. 저 앞으로 공부 계획 좀 조언 좀 구합니다. 합격하신 분들이나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 조언 감사히 듣겠습니다. 순 공부 시간 하루 3시간에서 7시간인데 현재 상황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공법만 보시면 기본 이론은 완강이 됐고 현재 심화 듣고 있는 중인데 이해도는 최하라는 얘기는 잘 보세요. 얘가 법조문이 약 대략 120개 정도 되고요. 법조문이 300개, 3000개 정도 돼요. 거의 뭐 30배잖아, 30배. 그러면 중개사법을 30번 볼 시간에 한 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사법이 이해가 빠르겠습니까? 공법이 이해가 빠르겠습니까? 당연하죠. 중개사법이 당연히 빠르지. 왜 30번을 봤는데 2번도 아니고. 근데 양이 많다 보니까 한 번 본 공법 한 번 볼 시간에 중개사법은 3번, 30번을 볼 수 있는데 이해도가 똑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공법은 정말 하나도 모르겠어서 제가 수기 읽고 상담받는 거에 따르면 공법의 비중 50 정도 투라고 하네요.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심화 다 들으면 제가 이제 체계도 강의를 하고요. 시작부 강의도 하고 식곡대 강의라고 해서 시험에 잘 나온 부분 특강,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 이론 특강, 문제하고 이론 특강이거든요. 요것만 해도 정도 어느 정도 60점까지 나와요. 그거까지 아직 안 가신 분이에요. 자, 이건 또 타이틀을 부동산 공법은 고상철 써주니까 좀 감사해서 살이 오그라들어도 해야겠어. 자기 PR은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들이 얘기 안 해줘요. 내가 해야 돼.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중에 제일 어려운 과목이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체계도 이렇게 큰 거 하나 만드는 거 있을 거예요. 이 체계도를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뭐고 그중에 뭐가 제일 잘 나오니까 한번 보고 깊숙한 내용 들어가고 한번 보고 깊숙한 내용 들어가면 하나하나 차근차근하게 정리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법, 점수 올리는 법 좀 알려주세요. 시험이 지금 이제 코앞에 닥쳤는데 9월 23일이면 10월달이 시험인데 한 달 남았는데 공법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글도 있고요. 지문이 그 지문 같고 내용이 그 내용 같고 지문 보다 보면 다 맞는 것 같고 막 이러죠. 지금 고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면서 가장 머리 아픈 과목이었는데 이번 자격증 따신 분인데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유수다에 나온 거 공법이 어렵긴 하네요. 가장 책이 두꺼울 수밖에 없는 게 양이 많다고 그랬잖아. 동영상 강의도 많겠죠. 양도 많은 거니까. 다행인 건 이분은 뭐 간평도 해봤고 감정평가사, 건축기사 공부를 했던 게 겹쳐서 나와서 이분은 조금 괜찮은데 이 도시정비법이랑 개발법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웠다. 공법 처음부터 다시 보는데 이상하게 재밌네요. 제가 미쳤나 봐요. 재밌으면 미친 과목인 거예요. 공법이. 여러분 미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거 오글거려서 그만할게요. 뒤늦게 고쌤. 무튼 고쌤 짱입니다. 빨리 넘어가야지. 창피하니까. 그럼 여기서 부동산 공법의 접근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 자, 개념 이해 과정은요. 전체 과정을 다 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공법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다. 여기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만 골라가지고 이거 이해하는데 이걸 미리 좀 해두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흥미를 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꼭 내가 써먹어야겠다. 재밌게 하겠다. 전부 배우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하고 반드시 알 것들 위주로 강의하는 게 이 개념 이해 과정의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꼭 알아야 할 테마로 정리해보면 자, 일단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동산하고 부동산 차이점인데 아마 민법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시간에 아마 배울 겁니다. 민법 시간에 부동산 배울 건데 동산하고 부동산의 차이점이 뭐야 그러면 움직이는 재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 뭐 이렇게 초등학교 학생 이거는 초딩 수준입니다. 초딩 수준이고 이 움직일 동자에 재산산자네 내산 내거 그러면 움직이는 재산이고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는 뜻이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땅에 대한 소유권이 나한테 있냐 없냐 이거를 확인하려면 소유권의 명시 방법이 달라요. 소유권의 명시 방법. 그래서 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요거 명시하는 방법의 차이점을 보는 거야. 그럼 보세요. 여러분한테 이거부터 물어볼게요. 이 안경 있죠, 이 안경. 자, 이 안경 누구 거예요? 이 안경? 그럼 이제 네 거라고 하고 싶잖아,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제 거죠. 이 신발 누구 거죠? 제가 신발 신고 있어. 제 거죠. 네 거잖아. 이렇게 할 거잖아. 맞죠? 왜 이게 소유권이 저한테 있는지 어떻게 알았죠? 그렇죠. 제가 이거를 갖고 있는 거를요, 민법상에서 좀 어려운 말로 점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점유하는 사람을 소유권자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같은 경우는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자겠구나 라고 명시 방법이 점유야. 근데 이 땅이나 이 아파트, 이거 제 땅이거든요. 제 땅이고, 이 아파트 2303원 이거 제 거예요. 근데 이걸 점유로 만약에 소유권을 명시한다 그러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제가 지금 강의하러 왔잖아요. 왔는데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가 문을 열려고 했는데 누가 문을 땄어요. 누가 누워 있는 거야. 그 사람을 점유하는 사람 점유자야. 당신 뭐야 했더니 점유자다. 점유자가 뭔데? 점유하는 사람이 소유권자야. 이래버리면 대한민국에 있는 부동산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이지 않는, 즉 재산이다 보니까 특징상 갖고 다닐 수 없죠. 점유할 수가 없어 항상.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공적 장부를 만들었어요. 그 공적 장부를 줄여서 우리는 공부라고 합니다. 공부에다가 이 해당 지번 127번지는 소유권자 고상철, 주소지 얼마, 이걸 썼어. 어디다가 했냐? 이거를 어떤 장부, 공적 장부에다가 이걸 등록하여 기재했어요. 이걸 우린 등기한다 이렇게 합니다. 등기한다. 그래서 등록하여 기재해서 소유권자 고상철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이 건물의 소유권자 누구지? 이 땅의 소유권자 누구지? 그러면 우리는 등기부 등본이라는 거를 종전에 이렇게 써왔는데, 이제는 법이 좀 개정된 지 오래됐어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해서 단어를 좀 바꿨는데, 그동안 맨날 등기부 등본 해왔는데 여기서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하면 입에 잘 안 익어서 그냥 제가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면 등기사항 증명서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명시 방법이 뭘로 되어 있네요? 얘는 등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다 보니까 법률적인 분쟁이 자꾸 발생할까봐 여기다가 기재해라.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아파트를 사고 싶으시면 A한테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A가 소유자인지 아닌지 뭘 뜯어봐야겠네. 그렇죠. 등기부 등본 뜯었더니 이 사람 이름으로 돼 있네? 확실하구만. 이렇게 믿는 거죠. 우리는 등기를 신뢰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많은 건물 중에, 부동산이죠? 이거 내 건지 아닌지 뜯어보는 거 아까 소유권 명시 방법인데, 문제가 되는 게 요 자동차 있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자동차는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자동차 한번 볼게요. 자동차는 동산에 들어가야 돼요? 부동산에 들어가야 돼요? 둘 중에. 동산이죠. 움직이는 거잖아. 동산이잖아. 근데 자동차는 그럼 점유로 만약에 소유권을 명시하잖아요? 저 지금 여기 피카디리 극장에다가 주차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강의 끝나고 갔더니 누가 유리창을 깨고 또 앉아있네? 당신 누구야? 했더니 점유자다. 점유자면 또 소유권자가 됐네? 그런데 이것도 문제 생기죠. 재산적 가치가 되게 높은데 이것도 동산이라고 해서 점유를 하면 안 되겠다. 얘도 유사한 걸 하나 만들어줘야겠네. 그래서 움직이는 이런 자동차, 비행기, 이렇게 날아가, 비행기. 저기 바닷가에 배 있어, 배. 선박. 그럼 얘네들은 그럼 소유권의 명시 방법을 점유하기 애매하니까 얘네들도 등록하여 기재한다, 기록한다 해서 등록증, 등기 이런 제도를 쓰고 있어. 선박 등기, 비행기 등록, 자동차 차량 등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등록증이라는 거를 갖고 그 등록증에 등록된 사람이 소유권자일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동산이긴 한데 부동산에 준해서 관리하네요. 그래서 이거를 준해서 관리한다 해서 준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준부동산의 대표적인 게 자동차, 항공기, 선박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중개할 때 차 중개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린 차량 딜러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광의의 부동산 할 때는 준부동산도 들어가는데 우리 협의의 부동산 하면 단순하게 토지하고 정착물만을 말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이 뭐야? 여기 부동산은 어디에 정의가 되어 있냐면 민법 99조 1항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그러면 그 부동산을 가지고 국가가 너를 규제하는, 일방적으로 국가가 규제하는 거예요. 국가가 국민을 규제하는 거니까 공익을 위해서 규제하는 법이죠. 근데 개인하고 개인 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얘를 규율하기 위해서 뭔가 법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해서 만든 게 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개념 자체가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어느 게 좀 수직적이고 딱딱해 보이세요? 공법이죠. 이 땅 가지고 뭐 하지 마. 이 땅 가지고 뭐 하지 마. 이 건물 짓지 마. 이거 다 규제하는 거예요. 근데 얘하고 얘가 이런 문제가 있다가 발생했는데 누가 잘못한 거야 이거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민법상에서 보통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자, 부동산 공법은 자, 부동산에 관련된 공적 규제법으로 토지와 관련된 법률이 4개의 법률이 있고요. 건축물과 관련된 법률이 2개가 있는데 총 40문항 중에 26문항이 토지 관련된 거, 14문제가 건축법하고 주택법이라고 있어요. 각각 7문제씩 해가지고 14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공법은 양이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국 수험생들이 16개가 40점이에요. 40점 꽈락 없이 평균 60이 되면 이 합격이거든요. 근데 이 과목이 꽈락이 제일 많은 과목이에요. 그러면 1년 내내 공부를 했는데 16개를 못 맞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15개, 14개 맞춘다. 근데 토지만 관련된 게 16문제면 얘 버리고 얘만 해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근데 여기서 틀이라고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면 얘 버리고 얘 버리다 보니까 만약에 15개밖에 안 돼. 그럼 여기서 끌고 와야죠. 그래서 공부는 다 하는데 어느 법을 위주로 공부해야 될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우리 6개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게 어디서 찍은 거냐면 잠실 있죠. 석촌호수, 롯데월드 있고요. 이게 제2롯데월드 현재 공사하기 전에 그 터파기 공사할 때입니다. 송파구청이고 일로 가면 올림픽공원, 여기가 이제 잠실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한강. 근데 여기서 대규모 주택 놨죠. 이거는 아파트를 건설할 때 건축법으로 안 하고 30개 이상을 한꺼번에 치면 주택법에서 규제를 좀 더 세게 해요. 그래서 건축법에서 주택법으로 넘어간 건 개수가 30개 이상의 주택을 지을 때. 그래서 단독주택은 30호 이상,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을 지면 주택법을 적용받고요. 근데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법을 적용받아서 여기 2개의 법이 현재 우리 시험 범위에 각각 7문제씩 나오는 파트 14문제. 그 다음에 저기 산지도 있고요. 농지도 있어. 근데 산지관리법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빠졌고 현재 농지법만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2문제. 그리고 도심지 안에 오래된 건물이 있으면 혼자 건물 철거하고 새로 짓기 너무 아까워. 한꺼번에 여기를 싹 밀어서 개발을 다시 하자. 재개발. 건축을 다시 하자. 재건축. 이런 거는 정비하는 사업이죠. 저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규제하고 인구가 너무 많은데 약간 신도시로 만들고 싶은데 개발이 안 됐던 지역 있으면 여기를 도시로 개발을 하겠다. 그 사업에 관한 법을 도시개발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다 토지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토지를 전체적으로 니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짜놓은 계획에 맞게끔 짜놓은 상태에서 이용해라. 그래서 전국을 대상으로 국토의 계획을 먼저 짤 테니 이 계획에 맞춰서 이용해라 해서 만든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7문제, 정비법이 6문제, 개발법 6문제, 건축법 7문제, 농지법 2문제, 국토계획법이 12문제. 그래서 다 더하면 40문제죠. 근데 얘는 12문제인데 농지법은 2문제입니다. 그럼 일단 어디에다가 내가 초점을 맞춰서, 그죠? 너무 길어서 이제부터는 국토계획법 할게요.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에서 12문제니까 제 다 마치고 4문제만 더 추가로 맞춰도 꽈락은 넘을 수 있어.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점수 좀 받아서 평균 60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법이 망했다. 올릴 수 있는 데가 거의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 법이
가장 중요하고 개념 이해 과정에서도 저 법 위주로 조금 중요한 것도 할 겁니다. 그래서 문항수 적어놓은 건데 국토개법은 12문제죠. 개발법, 정비법이 6문제,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7문제, 농지법이 2문제인데 농지법은요. 양이 중개사법보다 많아요. 근데 여기 40문제 나옵니다. 그럼 중개사법을 공부하실래요? 2문제 나오는 농지법. 난 농지가 적성이야. 농지법만 가면 재밌어 죽겠어. 그래도 하면 안 돼요. 농지법은 여지껏 출제됐을 때 40문제 중에서 맨 마지막에 41번부터 시작해서 70, 80번까지 79번하고 80번 이 2문제가 농지법이거든요. 근데 항상 2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 5번이 나왔었어요. 저번에 한 번 빼고 10년간 거의 5번이 하나 나왔어. 근데 엄청나게 중개사법 공부해도 우리 다 못 맞죠. 근데 2문제 나오는데 그럼 이걸 우리가 엄청나게 공부해서 맞아야 돼? 다 틀려야 돼? 공부 안 해서 틀려야 돼요? 제가 하라는 것만 하고 한 문제 맞히면 돼요. 그죠? 농지법은 5번 하나 찍고 일단 하나 맞추고 모르겠으면 또 아는데 또 그때 그 선생님이 5번 찍으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찍지 마시고 공부를 좀 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걔를 찍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5번이 답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농지법. 농지법은 5번이 답이에요. 농지법 기억해둬요. 그럼 이제 5번 하나 맞고 찍었는데 또 맞았네? 그러면 너무 금상첨화지. 그래서 내 기억 속에서는 제가 수업 시간에 하는 거 제외하고 안 보셔도 돼요. 그러면 국토개법 위주로 차지하는 비율 봐요. 그 다음에 건축법이 베이스가 돼야 주택법도 되기 때문에 이 2개 법이 가장 중요한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점에서 우린 60점만 맞으면 성공인데 그래도 안정권을 위해서 50점대 이상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공법은 어떤 개인이 뭔가를 할 때 국가 규제하는 법이 공법이고 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은 저는 강의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공법에 관련된 내용 위주로 할 건데 그러면 하나 더 볼까요? 자, 대한민국에서 이 개발이 된 게 되게 잘 된 것처럼 보이세요? 야, 도시 엄청 개발 이쁘게 했네. 이게 아니죠. 처음에 우리나라가 개발할 당시에는 규제가 없었어요. 6.25 끝나고 나서 아무것도 없이 황폐화된 땅을 어떻게든 뭐라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처음에 이런 게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을 하니까 무슨 개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개발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이 아예 안 됐어. 왜 개발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보존이 필요해서. 그럼 여기는 녹지 지역으로 지정해서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하여 개발하지 마라고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럼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토지 가치는 어떻게 되겠네? 떨어지지.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얘랑 똑같은 지역이었는데요. 여기 있는 오래된 건물들을 싹 밀어가지고 다시 재건축하고 재개발하고 재건축한 거예요. 정비한 거예요, 정비. 그래서 정비한 건데 얘도 얘처럼 만들어야겠다. 근데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이거 우리가 법을 절차를 만들어 놓을 테니 그 법 절차에 맞게끔 해라. 그래서 여기를 싹 밀어서 이렇게 해서 아파트로 다시 만들면 기존에 있던 삶의 주거 수준이 떨어졌던 게 조금 올라가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씩 만든 법률이다 보니까 최근에도 법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 보겠다. 근데 이 과정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야, 이거 돈이 좀 되더라는 거야. 3억 주고 샀는데 내가 분담금으로 2억을 냈는데 이게 지금 10억의 거래가 된대요. 그럼 나는 5억의 원가를 들였는데 10억의 거래가 되면 5억의 프리미엄이 생긴 거죠. 그럼 이거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재개발 구역에 있는 땅을 살려고, 건물을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뭐가 조장이 돼요? 투기가 조장됩니다. 그럼 정부는 이 투기를 막기 위해서 이거 취득하면 일정 기간 못 팔아요. 이거 하게 되면 취득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규제를 하나하나씩 만들려 보니까 어디서 법을 만든 거예요?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규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규제하는 법들이 우리 부동산 공법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획성이 없이 무작위로 개발되는 거를 일절 차단하겠다. 그래서 이 무작정 개발되는 걸 막겠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에 20층짜리 건물이 들어가. 그러면 여기 앞에가 막히겠네, 안 막히겠네? 막히겠죠. 왜? 유동인구가 많을 거니까. 그럼 2차선이어야 돼요? 좀 넓혀서 4차선, 5차선은 돼야 돼?
넓혀야 되죠. 근데 기존에 개발된 땅들은요, 이미 2차선인데 기존에 있던 건물 철거하고 막 짓다 보니까 기반시설 같은 도로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안 되겠다. 이제부터는 기반시설 확보가 되면 너 여기까지 올라와도 돼. 확보가 안 되니까 여기까지만 내려와. 규제해야죠. 그래서 난개발의 가장 큰 원인은 기반시설 부재입니다. 그럼 기반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를 계획을 딱 짠 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건물의 규모를 규제하면 되겠지 않냐. 그래서 만든 게 우리 난개발 방지 대책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전체 어디는 개발하세요, 어디는 보존하세요를 나누는 거를 이거 우리는 용도라고 하고, 그걸 지역마다 얘는 개발 용도예요, 얘는 보존 용도예요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땅은 개발할 땅, 어느 땅은 개발하면 안 될 땅을 정해야 되는데 특성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러면 개발 용도, 보존 용도 하면서 용도 지역이라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국토개법에서 용도 지역이라는 게 크게 4개로 세분이 되고 이 용도가 뭐냐에 따라 어떤 건물을 질 수 있고 규모는 얼마까지 할 수 있냐를 전체적으로 다 규제해 놓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고 만든 게 용도 지역 제도예요. 그래서 2개로 구분할 때 왜 이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국토개법에서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된 취지에 대해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강 시간에 자세하게 왜 용도지역이 나왔고 용도지역 우리가 왜 외워야 되고 시험에는 어떻게 적응해야 되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셨죠?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